오늘도 놓치지 말고 꼭 알아야 할 뉴스들 준비했습니다. 스픽스가 콕 집어주는 뉴스 스콕스. 저는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자, 앞에 김민하 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신문에서 어떤 기사가 제일, 우리가 그냥 솔직하게 지면만 놓고 볼 때는 어떤 기사가 눈에 제일 먼저 띄었어요? 모든 기사가 눈에 띄죠. 네. 그런 거 뻔한 대답 말고요. 아, 이건 뻔한 대답이 아닙니다. 네. 지금 허를 찔렸지 않습니까? 김성환 평론가님 허를 찔렸죠, 지금. 이렇게 기대하는 답변이 안 나왔어. 네, 이렇게 대답할 줄 몰랐죠. 네. 아니, 그러니까 이거 무슨 대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즉흥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을 당하네. 빨리 얘기해 봐요. 세계 이혼. 네. 세계 이혼. 네. 세계 이혼이 제일 눈에 띄지 않았어요? 모든 신문들이 뭘 그렇게 이혼에 관심이 많은가 몰라. 이혼에 대해서는 네. 제가 조금 더 알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도 하는데. 네. 아니 거기는 최태원 회장한테 지금 항소심 재판이었었잖아요. 이혼 재판을 했는데 노소영 관장한테 위자료 20억 원. 이것도 거의 초유의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보통 위자료가 3천만 원 넘기 어렵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20억 원 물어주라고 나왔어요. 그리고 특히 재산 분할 했잖아요. 1심 때는 그때 한 200억 남치셨나요? 근데 이게 갑자기 불어나더니 1조 3,800억 원이 됐어. 와. 근데 또 그 어떤 판결의 근거가 되는 일종의 이제 재산 분할하라고 하면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둘이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고 하는 그렇죠. 건데, 그러니까 노세훈 관장 부친이 노태우 전 대통령이잖아요. 노태우 전 대통령하고 그 SK그룹의 최정현 전 회장하고 관계. 그리고 그때 비자금을 건넸고, 그리고 또 SK텔레콤 받는 과정에서 일종의 후광 역할을 했고, 이런 거를 인정을 해줬어. 그러니까 1심에서 노소영 관장 측이 네. 제출 안 했던 거를 제출을 하면서 네. 그 당시에 노태우 정권 당시 영부인이었던 네. 그 여사가 갖고 있었던 김옥순 여사가 갖고 있었던 메모를 제출을 하면서 그러니까 비자금 300억 원, 그렇죠. 당시 돈으로 300억 원이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뭐 엄청나게 큰 금액, 몇천억 원 되겠죠. 그렇죠. 그게 일종의 형사로 얘기하면 뭐 증거로 인정이 되면서 그 시드머니로 그러니까 그 비자금을 건넸는데 그 비자금으로 그 최정현 회장이 그 태평양증권인가요? SK증권으로 바뀌는 거. 그거를 사들이는데 그 돈을 썼다. 뭐 이런. 결국 뭐 그것으로 시작해서 재산 형성에 기여를 했으니 그러니 재산 분할에 근거가 있는 것이다. 재산 분할 액수가 얼마나 1조가 넘는다 이 얘기지 않습니까? 네. 근데 1조가 지금 없잖아요. 이 최라는 분은 없나? 그러니까 현금으로 주라고 했는데 주식으로 주지 말고 현금으로 주라고 원래는 했는데 주식 달라고 했다가 네. 나중에 가가지고 현금으로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네. 현금으로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그럼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두 사람의 관계가 이혼을 하든지 말든지 사실은 무슨 뭐 관심이 있겠습니까? 뭐 혼외자, 재벌 총수가 세계일보에 편지 써가지고 저 혼외자 있거든요. 저 이제 이혼하고 싶어요. 이것도 참 되게 희한한 일이었는데. 그렇죠. 근데 거기까지는 뭐 그냥 스캔들이거든요. 그냥 가십거리인데 여기서 갑자기 의미가 실리는 게 1조 뭐 3천억인가 그거를 어떻게 마련할 거야? 최태원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되면서 지분을 팔아야 되나? 그러면은 그거 말고는 달리 방법이 그렇죠. 없는 거지. 그러면 경영권 어떻게 되지? 그러면은 경영권 분쟁이 생기나? 이렇게 되면서 이제 기업에 대한 뉴스가 되면서 이게 막 일면에 올라가는 사안이 된 거죠. SK는 후계 구도가 어떻게 되는 거야? 거기만 사촌끼리도 서로 물려주고 하니까 뭐 사촌한테 물려줘도 되긴 하겠지만 자기 자녀한테 물려주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게 뭐 그냥 정치 후광을 얻고 대기업이 커가지고 나중에 가서 보면 국민도 뼈 빠지게 일했는데 뭐 재벌 총수 이혼하는데 돈 갖다가 다 넣어주고 뭐 이러는 세상인 것 같아. 이게 참 되게 웃기는 것 같아요. 뉴스로는 흥미롭고 중요한 뉴스일 수 있는데 개인의 저의 어떤 시각으로 보면 뭔 상관이냐 이런 생각이 드네. 네, 뭐 우리 관종은 되지 맙시다. 좀 거긴 그대로 가라고 두고. 무슨 상관이냐 나랑 이런 생각이 드는 뉴스입니다 사실. 세상에 하등 쓸데없는 게 재벌 총수 걱정하는 거야. 자, 우리가 해야 될 걱정이나 좀 합시다. 그 우리 걱정. TV 출연은 어떻게 되는 것이며, 네? 도대체 방송계 이래서 되겠는가? 네. 우리 본업으로 갑시다. 그 얘기는 그만하고. 자. 먼저 신문 일면부터 보여드릴까요? 한겨레 신문하고 동아일보 일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저렇게
특검법안 포문연 야당, 새 국회 대결 정치 예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이게 22대 국회가 문을 연 거잖아요. 문을 연 첫날부터 특검법안을 발의했다. 뭐 요걸 가지고 얘기하면서 새 국회가 대결 정치를 예고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한겨레신문 일면에서 보도를 하고 있고요. 동아일보 일면도 보십시오. 첫날부터 정부 몰아친 192석 여의도 권력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특검법안 발의한 내용은 똑같습니다. 근데 동아일보가 보는 시각은 저런 거예요. 첫날부터 정부를 몰아쳤다. 그리고 여의도 권력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근데 제목이 이제 몰아쳤다. 정부를 몰아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사진을 보면은 대통령은 뭐 몰아치든지 말든지 뭐 기분은 좋아요. 버컷 저거 천안 국민의힘 의원 워크숍 딱 가가지고 의원들이 한번 어커퍼 세레모니 한번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딱 하고 손 올렸다는 거 아니야. 오른쪽에 야당은 비장하잖아요. 지금 갑자기 화면이 넘어갔습니다만. 그러게. 방금 오른쪽에 뭐 이재명 대표 등등은 비장하게 뭐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맞아요. 대통령은 신나 죽겠지. 특검법 거부해가지고 지금은 좋지. 그런 것도 있지만 저 자리에서 또 맥주를 마셨대요. 네,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러게요. 좀 이따 그 얘기 좀 이따 할까? 아니면 지금 얘기할까요? 조금만 더 힌트 줘요. 그러면. 어떤 힌트를? 아니 그 분위기 조금만 더 얘기해 달라고. 맥주를 마시고 그리고 거기 앉은 워크숍에서 원래 술 먹고 사고 치는 경우가 많았거든. 그 사고 친 사람이 지금 비서실장이야.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술 갖다 놓지 말라 그랬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은 욕 좀 먹겠습니다. 맥주 다 합시다. 내가 돌아다니면서 한 잔씩 하겠습니다. 딱 이제 하시고. 그렇게 따지니까 굉장히 상징적인 게 많네. 그 워크숍 그거 끝나고 연찬회인가? 연찬회 끝나고 또 우리 권성동 의원이 기자들하고 또 술 먹지 말라고 금주령 내렸는데 또 술 한번 쫙 하고 드셨다가 그분이 또 그분한테 또 윤 대통령이 체리 따봉 이렇게 보내주고 지금 논란이 되는 윤 대통령 개인 검사지라부터 2012년부터 썼다고 하는 휴대폰 가지고 다 연결되는구나 세상이. 그리고 기분이 좋으니까 어퍼컷 한번 하고 또 그런 분위기다. 뭐 정부를 몰아치든 말든 어퍼컷 세레모니 하고 우리는 신났어. 뭐 이런 건가? 하여튼 그러네요. 분위기가 좀 씁쓸하네. 얘기하다 보니까. 어찌됐든 몰아쳤다고 하는 데에서 왜 몰아쳤나 이렇게 신문들이 평가를 했는지부터 우리가 좀 얘기를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3면도 보여주세요. 한겨레신문. 네. 더 세진 최상병 특검, 박대령 항명죄 공소 취소 권한도 부여. 이렇게 돼 있고요. 동아일보 3면도 보여주십시오. 똑같이 어떻게 앞에 이렇게 앞문장을 서로 커닝한 것처럼 똑같이 썼어요. 더 세진 야특검법, 대통령 3일 내 특검 임명 안 하면 자동 결정. 서로 간에 주목하는 부분이 조금 달랐어요. 지금 한겨레신문은 지금 그 박대령한테 그러니까 항명죄 혐의를 적용했는데 그 공소 취소할 수 있는 권한도 특검에 부여했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동아일보는 특검을 추천을 하잖아요. 추천을 하면 대통령이 보통의 경우에는 2명을 추천하면 2명 중에 1명을 최종적으로 낙점을 하게 돼 있는데 대통령이 야당이 추천을 해도 그냥 하세월로 안 하는 거야. 그럴까봐 윤 대통령을 못 믿는 거지. 그럴까봐 추천하고 난 다음에 대통령이 3일 내 임명 안 하면 자동으로 그냥 임명이 되도록 그런 특별한 조항을 삽입했다. 특검법안에 그런 법안을 발의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한겨레 일면 기사에 뭐라고 써 있냐면 왜 이게 뭐 대결 정치다, 뭐 몰아친다, 뭐 이렇게 나왔냐면. 한겨레 일면 기사가 개원과 동시에 전쟁이 시작됐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표현이 너무 흥미롭더라고. 그렇죠. 역대 어떤 국회에서나 원구성 협상을 두고 여야가 개원 전투에 나섰는데 그건 맞는데 정권의 핵심 인사들을 겨누는 특검법이 개원 일성으로 터져나온 것은 처음이다. 이런 탓에 22대 국회에선 총선 민심을 화력을 삼아서 윤석열 정부를 강력 견제하려는 거대 야당과 대통령의 거부권 등을 활용해 이에 맞서려는 여당의 대결 정치가 심화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제목이나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고 3면 기사로 넘어가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상병 특검법 지금 발의하겠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요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당론 발의를 지금 한 거고요. 이 각종 경우의 수를 따져서 기존 특검법의 빈틈을 메우는데 주력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존 특검법이 특검의 역할을 수사 외압 의혹 수사로 국한을 했다면 이번 특검법은 최상병 사건과 관련된 수사와 재판을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특검의 수사 대상과 업무 범위를 대폭 늘린 게 특징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 그리고 공수처, 군사법원,
국가인권위 등으로 쪼개진 수사, 재판을 특검이 다 넘겨받도록 한 것이고 그러면 공수처 수사 외압 의혹도 새롭게 수사 대상에 포함이 되는 거고요. 또 이미 재판 중인 사건의 공소 취소 권한도 특검에 부여를 해서 네. 최상병 사건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박정훈 대령에게 더는 항명죄를 묻지 못할 여지를 만들었다. 그렇게 돼 있고 네. 말씀하신 대로 특검 후보 추천권도 이전 법과 달라졌다. 이 새 특검법은 특검 후보 2명 가운데 민주당이 1명, 다른 비교섭단체인 야 6당이 합의해 1명을 추천한다. 네. 기존의 대한변협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이 가운데 2명을 민주당이 선택해서 최종 후보로 추천한 것과는 다른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이 김용민 의원, 수석 부대표니까 네. 어떻게 설명했냐면 기존 방식으로도 문제는 없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유 중에 하나가 민주당의 추천권을 독점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변경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야당이 추천한 특검 후보 가운데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한 것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새 특검법에는 대통령이 야당이 추천한 지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에 후보 둘 중에 연장자가 자동으로 임명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가 됐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역대 특검법에는 없던 특수한 조항이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도 이 김수석 부대표는 3일 이내에 임명하면 되기 때문에 대통령의 재량권을 침해하는 건 아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이걸 왜 넣었느냐? 어느 정부에서도 대통령이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한 적은 없는데 이 정부는 그 일이 반복되기 때문에 부득이 넣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차상변 특검법과 함께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그러니까 민생위기 극복 특별법 일명인데요. 당론 발의도 했는데요.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에서 35만 원 범위의 지역사랑 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인데 이게 차등 지급에 동의하겠다고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바가 있잖아요. 지급 대상은 전 국민으로 하되 지급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25만에서 35만 원 사이에서 차등을 두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근데 뭐 그 다음에 이성윤 그 민주당 의원이 조만간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하고 서울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명품 가방 수수 등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법도 발의할 예정이다. 이렇게 한겨레 신문에서는 전하고 있고요. 동아일보도 내용의 골자는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앞서 이제 한겨레 신문의 표현들이 되게 이례적이잖아요. 일종의 전투 모드에 대한 얘기들을 썼는데 동아일보 3면 기사 보면은 민주당이 이런 특검법을 바로 당론 법안으로 발의하며 몰아치기에 나섰다 이런 표현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쌍방울 대북 송금 특검 의혹 재판 과정에서 불거진 술자리 회유 사건 등에 대한 특검법도 다음 달 3일 추가 발의하기로 했고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앞에서는 민생을 말하면서 뒤에서는 방탄에만 골몰하는 검은 속내다 반말하면서 개원 첫날부터 전국이 급속하게 얼어붙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동아일보는 각 조항마다 논란이 되고 있다. 뭐 논란이다. 이런 식의 표현들을 계속 쓰면서 반박을 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앞서도 민주당의 얘기들을 설명을 해줬으니까 동아일보는 반대 시점에서 민주당의 얘기를 전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그 특검 후보 추천을 받은 대통령이 3일 이내 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연장자가 자동으로 특검에 임명되도록 한 부분을 두고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 권한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러면 민주당에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 부분들을 뒤에 붙이는데요. 김용민 원내 수석 부대표가 특검이 전례가 없는 조항이라면서도 3일 이내에 임명해야 한다는 법을 따르지 않는 대통령이 잘못한 것이지 법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뭐 이렇게 주장했다고 하는 내용처럼 이렇게 앞서 민주당이 하려고 하는 거에 반대 논리로 동아일보가 논란이다라고 하면서 쓰면 민주당이 거기에 역으로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붙이는 이런 방식으로 좀 기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뭐 진보신문하고 보수신문의 어떤 보는 시각이 좀 차이가 있다. 이런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아마도 다른 신문들 그나마 근데 동아일보는 어쨌든 그나마 그 정도는 하니 다행이지. 민주당의 안이 있고 거기에 대한 비판이 있고 그런데 민주당은 그 비판에 대해서 반론한다. 요구성인데 그치. 다른 보수 언론은 그것도 안 해요. 다른 보수 언론은 그냥 여기는 논란이 된다. 논란이 된다. 대통령의 행정 재량권 침해한 것이 침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서 끝나요, 그냥. 맞아요. 뭐 그걸 우리가 다 일일이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다만 국민의힘에서 뭐라고 하는지는 우리가 들어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민주당이 조국 혁신당과 손잡고 방탄에 나섰다 이러면서 반발했다고 하는데요. 추경호 원내대표는 공수처 외압 의혹에 특검에 대해서 자고 나면 의혹을 제기하는 습관이 있느냐,
공수처가 수사 과정에 있는데 무슨 외압 의혹인가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차상배 특검법에서 특검 추천권을 비교섭 단체까지 확대한 것을 두고 이렇게 사실상 조국 혁신당한테 특검 그 추천권을 준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장동영 원내수석 대변인은 조국 혁신당은 입법권을 남용해 정치 보복하겠다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추천권을 주는 게 맞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또 3일 이내 특검을 임명하지 않으면 연장자가 자동으로 특검에 임명되는 조항에 대해서는 대통령 특검 임명권까지 박탈해 위헌 소지가 크다 이렇게 비판했다고 합니다.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서도 현금 살포 포퓰리즘이다. 입법 행정 입법권까지 침해하는 지역화폐 지급 법안을 민생회복 지원 대책이라며 22대 국회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내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어려운 사람을 지원하는 예산은 본 예산에 반영해 안정적으로 지급해야 하고 지난해 예산안에 관련 지원액을 충분히 담았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뭐 지금 14번 거부권 행사했는데 이렇게 보면은 뭐 20번이든 뭐 계속 행사할 것 같네. 그러니까 역대 모든 대통령이 행사했던 거부권 뭐 이승만 대통령 빼고야 아마 얘기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16번이라고 하는 기사 대목이 있더라고요. 근데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모든 대통령 아니다 모두는 아니지. 하여튼 대통령이 행사한 거부권 합친 거하고 2번 지금 부족한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앞으로 지금 이런 법안에 대해서도 줄줄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은 뭐 20번이든 30번이든 아주 대기록을 쓰고 임기를 끝내실 것 같네. 아니 임기는 끝내실 수 있으려나 모르겠다. 뭐 어떤 형식으로든 끝내긴 끝내겠죠. 뭐 형식의 문제인 것이지 뭐. 끝나는 시점은 올 것이다. 그렇죠. 뭐 그럼 뭐 세상에 뭐 안 끝나는 게 어딨어 그렇게 따지면은 사람도 죽고 세상도 뭐 바뀌고 하는 건데. 그렇죠. 네. 근데 우리가 너무 힘들다. 국민이 너무 힘들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는데 이렇게 여권에서는 이렇게 특검 아무런 뭐 명분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오늘 아니요 그렇지 않아라고 하는 보도가 또 있었어요. 경향신문 이면 보여주십시오. 항명 수사 지시했다던 시간 이종섭 대통령 김계환과 통화 기록 이 기사 제목인데요. 도청의 무방비 보안의식 심각은 좀 이따 또 다시 설명드리고 이게 무슨 기사 내용입니까? 솔직히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기사를 좀 친절하게 써주세요. 경향신문은 이 기사를 3번, 4번씩 읽어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시점은 공교롭게 그 시간에 맞아떨어지는 뭐 상황이 있다는 거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전에 이제 쭉 논란이 된 게 윤석열 대통령이 이 고비고비마다 자신이 직접 전화를 통해서 이 이종섭 전 장관이라든가 등등에게 전화를 해서 뭔가 지시를 하고 뭔가 그런 거 아니냐. 왜냐하면 통화한 기록들이 나왔으니까 이런 의혹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그런 의혹 중에 박정원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해서 항명과 관련된 수사해라. 그러니까 이거는 왜 시키는 대로 안 했느냐. 그래서 시키는 대로라는 거는 임성근 사단장이나 이런 사람들 혐의 대상에서 빼야 되는데 왜 그걸 혐의 대상에서 빼지 않은 상태로 기처분이나 해버렸느냐. 그러니까 이거 항명 아니냐.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온 지시 아니냐. 이제 이런 의혹이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그게 이제 8월 2일이잖아요, 작년. 그렇죠. 근데 그때 이제 그 상황에 대해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이 해명을 내놨는데 네. 그 해명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는 박정원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항명 수사 지시와는 무관하다라는 거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해명에 진위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 기사가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기사인데 네. 그래서 기사가 진위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로 시작을 합니다. 그 왜 진위 논란이 불거지고 있느냐? 이 전 장관 측 해명과 실제 통화 내역 사이에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이 전 장관이 국방부 검찰단장과 통화한 시간과 김계한 해병대 사령관 및 윤 대통령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온 시간대가 겹친다. 이런 얘기인데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을 하면 네. 박진희 당시 국방장관 군사보좌관이 지난해 8월 2일 이종섭 전 장관과 함께 출장 간 우즈베키스탄에서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하고 낮 12시 5분 23초에 전화통화, 국제발신통화죠. 네. 이것을 했는데 네. 이 통화는 2분 35초 뒤인 12시 7분 58초에 끝났습니다. 네. 그런데 이종섭 전 장관은 이 통화가 박진희 전 보좌관의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내가 김동혁 이 국방부 검찰단장하고 직접 통화를 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 통화 내역은 이종섭 전 장관이 직접 이
이 국방부 검찰단장에게 박정훈 대령에 대한 항명 사건 수사를 지시를 한 것이다. 그러니까 항명 사건 수사는 내가 자체적으로 생각해서 내가 한 것이지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지시를 받고 윤석열 대통령과는 상관이 없는 거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정훈 대령이 그 수사한 거, 그러니까 그 혐의자 빼라고 했는데 말 안 듣고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날이잖아요. 8월 2일이. 그러니까 내 말 안 듣고 이첩했어? 이거 항명죄로 수사해. 군 검찰단에다가 그렇게 지시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검찰단장한테. 그건 내가 지시한 거야.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앞뒤 통화 내역을 살펴봤더니 이종섭 장관이 지시한 게 아니라 다른 지시를 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종섭이 혼자 결단하고 혼자의 권한을 사용해서 자체적으로 생각한 거냐 아니면 윗선의 지시를 받은 거냐 이 부분 아닙니까? 근데 이 전 장관 개인 휴대전화에서 파악된 지난해 8월 2일자 통화 내역을 보면 12시 4분 37초에 김계한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았고 그 이후에 12시 7분 44초에 윤석열 대통령에게서 걸려온 전화를 받는데 한 4분 정도 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이 검찰단장에게 통화를 하기 앞뒤에 해병대 사령관하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통화를 한 기록이 있다. 그리고 이게 검찰단장의 통화 내역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종섭 전 장관 주장에 따르면 양쪽에서 전화가 걸려온 상황에 이 검찰단장의 항명 수사를 지시한 셈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종섭 전 장관의 주장은 맞지 않는다라는 게 박대령 측의 지금 주장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종섭 전 장관의 개인 휴대전화 통화 내역에서 이 국방부 검찰단장과의 통화가 전혀 나오지 않는다는 것도 주목할 대목인데 이 검찰단장과의 통화는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과의 통화 내역에서만 나온다는 거거든요. 두 사람은 8월에만 5차례 통화한 것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종섭 전 장관이 과연 이 통화를 박진희 보좌관 명의의 폰으로 한 건 맞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이 의심을 하고 있다라고 있는 거고 이종섭 전 장관 측이 여기서 방어를 하는 거는 이게 겹치는 시간대라고 하는 게 김계한 해병대 사령관하고 통화 시간대가 겹치는 건데 즉 김계한 해병대 사령관과의 통화가 이종섭 전 장관의 개인 휴대전화로 이루어진 상황이나 이런 것들하고의 의심이 있는 건데 그거는 김계한 사령관은 전화를 했을지 모르지만 받지는 않았어. 개인 휴대전화로. 이렇게 방어를 하고 있다. 뭔 소리야 이게? 하여튼 간에 이종섭 전 장관은 나는 지시를 받지 않았다. 나는 그 시간에 박진희 군사보좌관으로 폰을 통해서 국방부 검찰단장하고 통화를 했다. 이 얘기예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 이 복기를 해보면 김기한 사령관으로부터 12시를 기점으로 해서 얘기를 하면 김기한 사령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그죠? 받고 난 다음에 검찰단장, 그러니까 우즈벡에서 검찰단장하고 박진희 보좌관 전화를 통해 가지고 통화를 했어. 검찰단장한테. 아마 뭔가 얘기를 나눴겠지.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직후에 대통령하고 또 통화를 했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김기한 사령관으로부터 정황 상황으로 보면은 김기한 사령관으로부터 이첩합니다. 혐의자 못 뺐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검찰단장한테 이거 항명으로 뭐 기소해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대통령하고 통화했을 때 그거 지시사항 이행했어? 그러면서 대통령에게 얘기했을 때 네 이렇게 됐다는 얘기 구성을 해보면 그렇게 됐다는 얘기네.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이종섭 전 장관 측이 나는 그 시간에 박진희 전화로 국방부 검찰단하고 통화를 했어라는 게 왜 윤석열 대통령하고 항명죄 수사하고 관계가 없는 거야라는 반론이 되는 건지가 잘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근데 제 생각에 오히려 이렇게 방어를 하는 게 자기 발등 찍기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날 이루어진 실제 국방부 검찰단에서는 무슨 일이 이루어졌느냐를 보는 게 핵심이에요. 사실. 그게 제가 볼 때는 동아일보의 다른 기사에 정황이 나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네. 동아일보 신면 보여주십시오. 사실 분명하게 보이는 거는 동아일보 기사가 훨씬 더 이렇게 탁 하고 직관적으로 들어오는데요. 윤 대통령 이종섭 통화 뒤에 최상병 사건 회수에 국방부 수뇌부 개입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공수처가 군 검찰단이 경찰로부터 해병대 수사단 조사 자료 등을 회수할 때 국방부 수뇌부가 개입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검찰단이 사건을 회수해왔고 국방부는 관여를 하지 않았다라는 유재훈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의 주장을 뒤집을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한 것이다. 동아일보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동아일보가 취재를 해보니까 공수처는 지난해 8월 2일 오후 2시 40분경
유재훈 관리관이 김동혁 군 검찰단장과 통화한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통화는 유 관리관과 김 단장의 첫 통화로 둘은 평소 연락을 하는 사이가 아니었다고 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예. 이들 통화의 시점은 군 검찰단이 내부 회의를 막 시작하려던 시간대였다. 당시 군 검찰단은 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으로 넘긴 사건을 회수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병대 수사단은 이날 오전 임모 전 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적시한 조사 자료를 경북청에 이첩한 상태였다. 예. 공수처는 유 관리관이 김 단장과의 통화에서 사건 회수를 논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렇게 돼 있고 예. 이날 요 통화에 앞서서 오후 1시 50분에 유재훈 관리관이 경북청의 노무수사부장과도 통화를 했다고 하고요. 경북청하고도 통화를 한 거예요. 예. 그럼 유재훈 관리관의 사건 회수에 상당 부분 관여했을 관여했지. 가능성이 그렇지. 높아지는 것이고 군 검찰단하고 경북경찰청 양쪽으로 연락을 취한 사람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유재훈 관리관은 나는 몰랐고 안 했습니다라고 계속해서 말해왔는데 그렇게 말해온 이유는 결국 법조계에서 어떻게 평가하느냐. 임 전 사단장을 구하기 위해서 사건을 회수해 왔다라는 의혹을 차단하기 위해서 유재훈 관리관과 이종섭 전 장관이 계속 국방부 검찰단이 자체 판단한 사안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이종섭 전 장관도 귀국 후에 사후 보고 받는 과정에서 이 사안을 알게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해온 거다. 그래서 검찰단이 자체 판단으로 순수하게 사건을 회수해 왔다는 걸 강조해서 책임을 피해가려는 걸로 보인다. 법조계가 이렇게 해석을 해왔다는 거예요. 예. 그 내용인데 근데 앞서 경향신문하고 이렇게 맞춰보니까 그림이 나오는데 이종섭 전 장관이 뭐라고 그랬어요? 검찰단장하고 지금 박진희 통화했다 그러잖아. 박진희 폰으로 통화를 했다면서요. 그래. 난 개입 안 했다고 하면서 왜 통화는 해? 그리고 그 검찰단장하고 통화를 한 거는 박정훈 항명수사 지시 때문이다라고 했으나 그날 국방부 검찰단이 논의한 건 뭐예요? 그 통화 2시간 이후에 논의한 건 뭐예요? 사건 이첩 회수해가지고. 이첩 회수해 오는 얘기를 2시간 있다 할 건데 장관한테 전화가 왔는데 국방부 검찰단이 박정훈 대령 항명수사 지시 그 얘기만 하고 그 전화가 끝나는 전화겠느냐. 우리는 이렇게 의심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항명죄로 기소해. 그럼 검찰단에서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기소할 수 있는 거니까. 군 검찰단에서 기소하면 되는 거니까. 군 검찰단이 기소를 하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이미 사건이 이첩됐는데요. 그러면 다시 갖고 와. 그렇게 됐을 가능성이 있는데 군 검찰단이 갖고 올 수가 없잖아. 해병대 수사단에서 이첩을 했으니까 그러면 유재훈 관리관 통해가지고 유재훈 관리관이 조치 취해.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네. 그렇죠. 그런데 이전까지의 이종섭 전 장관의 주장은 나는 이첩을 회수하고 그런 얘기는 몰랐습니다. 난 관여 안 했어. 왜냐하면 우즈벡에 나가 있어서 몰랐습니다. 그랬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 이게 깨지는 거죠. 이종섭이 나쁜 X네. 진짜로. 그래서 호주로 그렇게 내보내려고 그랬나 보네. 그래서 이날 윤 대통령한테 전화 막 3번이나 연속으로 받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12시 무렵쯤에. 그러니까 아까 한 번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3번이나 전화 받았잖아. 그렇죠. 왜 3번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첩한 날 오전에 이첩하고 우즈벡에 가 있는 국방부 장관하고 검찰단장하고 통화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대통령이 전화를 3번씩이나 받고 그리고 뭘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유재현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공직기관 비서관실하고도 또 움직이는 그렇죠. 게 보이고 그다음에 국가안보실도 그때 움직였잖아요. 그렇죠. 유재현 법무관리관이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첩하는데 관여를 했고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 모르지만 그것까지는 확인이 된 거 아니야. 이첩해서 돼가지고 오는 것까지는. 그러니까 그건 이첩한 게 아니라 회수해 온 거다. 이런 식의 얼버무리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게 다 이루어졌네. 전방위적으로 그게 유재은이든 박진이든 뭔 이종섭이든 그리고 뭐 국가안보실이든 다 움직인 거야. 다. 비서관실이든 쭈르륵 다 제각각의 라인으로 다 같이 움직인 거죠. 야. 우즈벡에 있는 사람이든 야. 용산에 있는 사람이든. 근데 그거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통화라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이 큰 하나의 덩어리인데도 그 안에서 이 통화는 그게 아니고 이 통화는 저게 아니고 나는 우즈벡에 있으니까 뭐 늘 전화할 수 있지 뭐 이런 식인 거지. 근데 다 필요 없고 요 2개 기사만 딱 봐도 다 서로 다 각자의 얘기가 다 충돌하고 이종섭 전 장관의 어떤 시각으로만 봐도 요걸 지키려고 이쪽으로 가면 거기 가면 이 폭탄이 기다리고 있고 이걸 피하려고 이쪽으로 가면 또 이런 폭탄이 기다리고 있고 아주 난감한 상황들이다 이 사람들은.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특검으로 풀어야죠.
그러니까 그러면 공수처가 최소한 대통령 그 개인 폰은 그거는 압수수색은 못한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 거는 압수수색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이종섭 장관은 휴대폰 뭐 어디 갔다가 버렸는지 모르지만 새 폰 쓰고 있는 거 갖다가 줬다며. 그러면은 뭐 유재원 관리관이든 아니면은 지금 검찰 단장이든 검찰 단장을 넘어서 대통령실로 넘어가면은 지금 국가안보실의 관계자든 뭐 지금 공직기관 비서관이든 다 있잖아요. 그 빨리 폰 다 압수수색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거 말하죠. 그거 없으면은 난 모르겠는데요. 그냥 일상적인 통화했어요.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지들끼리 입 맞춰쓰면 그냥 끝나는 거 아니야 지금. 그래서 황당합니다. 네. 아까 경향신문 이명 기사 보여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대통령 이 개인 폰 사용해가지고 막 이렇게 전화해도 되는 거예요. 2012년부터 쓴 검사 시절부터 썼던 휴대전화라는데 대통령이 그 전화 들고 지금 다 뭐 무슨 일을 벌이는 거야 대체? 뭐 국민의힘 의원들하고도 통화 그냥 수시로 하고 그런다면서 그 전화기로. 제 생각엔 그리고 일부 기자들하고도 통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자들하고 아니 그거 유튜버들 보수 유튜버들이 대통령한테 수시로 전화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 자기들이 자기 입으로. 그거 비아폰으로 썼겠어요? 개인 폰으로 한 거지. 네, 그렇죠. 고맙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비서관이나 밑에 행정관들이나 아니 특히 비서관급들이나 수석급들한테 보수 유튜버 그거 보고 저 방송하는 거 보고 막 계속 링크 보내준다며. 그런 얘기가 떠들고 있어 지금. 그 휴대폰 계속 써도 되는 거. 아니 우리 구독자분들은 너무 수준이 높으셔서 우리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겠지? 이 기사에 보면은 미국 사례가 드러나 있어요. 미국에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중국 정보기관이 미중 무역 전쟁 확대를 막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의 휴대전화를 도청해 왔다고 뉴욕타임스가 2018년에 보도를 했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란 법 있냐 이거예요. 그런데 지난해 뉴욕타임즈가 보도한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미국이 도청을 하거나 하면은 뭐 마치 이제 그럴 수도 있는 것처럼. 맞다. 그때 어떤 반응 보였는지가 맞아. 그럴 수도 있는 것처럼 뭐. 아니 대통령 국가안보실장하고 외교비서관하고 통화한 걸 도청까지 하는 나라에 미국이 그렇게 도청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대통령실이 이거 뭐 늘상 있는 일 같은 것처럼만 얘기해놓고 난 다음에 대통령실 보안 막 다시 강화하고 막 그랬다며. 그 이후에 그 공사비 들어가고 그랬다는 게 보도가 나온 게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대통령이 개인 전화로 막 국방부 장관하고 통화하고 그래도 되는 거야? 뭐 대통령은 뭐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보죠. 아니 대통령실 바로 지척에 미군 부대가 있잖아. 미군 부대에서 도청한다며. 모든 걸 알려주고 싶은가 봐요. 네. 나는 미국에 대해서 이렇게 투명하다 뭐 이런 모드일까요? 근데 미국만 하려나 도청을 뭐. 아니 다른 나라도 할 수 있겠지. 왜 안 해? 첫 버전이 얼마나 치열한데. 정말 투명한 대통령인가 봐요. 외국에 대해서만 투명하고 우리에 대해서는 투명하지 않고. 네? 근데 더 나 이 기사에서 황당했던 게 여권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넣었는데 여권에서는요. 소통에 유리하다고 긍정평가를 했답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일했던 한 관계자는 역대 대통령이 소통에 좀 많이 막혀 있었으니까 그런 차원으로 보면 긍정적이다. 의원들도 그런 소통을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소통입니까? 네. 관리지? 관리, 통제, 예? 정신 차리세요. 그게 뭐 소통입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를 이렇게 시야에서 이렇게 감춰하고 듣다가 맨날 빵빵 웃음 터뜨리는 거 아니야? 뭐 어떻게 저런 사람이 대통령을 하나 이런 생각하고 다 판단하는 거 아니야? 윤 대통령은 어떤 정책 결정을 할 때 이렇게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상 가능하잖아. 국방 문제에 있어서도 이렇게 불확실성이 큰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 미국이 절대 윤 대통령한테 주도권 주면 안 됩니다. 이러는 거 아니야 혹시? 지금 그러지 않아도 북한이 막 풍선 날리고 미사일 막 10발씩 쏘고 막 이러는데 뭐 GPS 교란도 시키고 있다며. 그러면 하반기에는 더 긴장 국면이 조성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 윤 대통령은 저 북한이 다음번에 저러면은 그냥 미사일을 쏴서 마치든가 아니면은 뭘 대응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미국에서 더 윤 대통령 더 빡 움켜쥐려고 하겠지.
함부로 행동하지 마. 그렇게 하겠지. 미국은 많이 이해할 거예요. 자기들도 뭐 트럼프 겪어봤기 때문에. 코리안 트럼프라고 생각하겠죠. 뭐.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는 대선에 나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어떡하냐. 우린 다 이미 대통령 돼가지고 말이야. 하여튼 아까 그 여권 관계자 멘트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소통의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 심각한 이 보안 유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을 대통령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평가를 했다고 하는데 여권의 분위기가 어떤지 아까 대통령의 그 세레모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통령의 세레모니가 있었던 천안 워크숍이 벌어진 그 현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영상으로 저희가 잠깐만 보여드렸고 볼까요? 제가 똘똘합니다. 똘똘! 뭉치자!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이 돼서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개혁하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이 나라를 발전시키는 그런 당이 되고 저도 여러분과 한 몸으로 뼈가 빠지게 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은 뭐 아까 뭐 맥주도 놓지 않아야 된다고 하셨는데 오늘 제가 좀 욕 좀 먹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테이블마다 다니면서 여러분들에게 맥주로 축하주 한 잔씩 다 드리겠습니다. 자, 파이팅! 네. 똘똘. 맥주였을까? 네. 말지 않았을까? 욕 좀 먹더라도 맥주 막 깔아놓고 맥주 한 잔씩 다 따라줬다며. 내가 다 따라주겠다고 말했다며. 말지 얼마나 않았을까요? 고맙겠어. 특검법 막아줘가지고. 막 가뭄이지. 뭐. 제 뼈가 빠지게 뭐 뛰겠다는데. 생각에는 말았다고 봅니다. 밑에서 이렇게 꺼내가지고 다시 그 내려놓고. 네, 말았다고 봅니다. 아이고, 와씨. 뭐해? 술도 잘 못 먹으면서. 아, 술을 끊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네. 술도 안 먹고. 말만 하고 맨날. 아, 참. 아, 욕 그냥 먹겠다고. 맥주를 마셨을 리가 없어요. 저게 대통령 스타일이 나오는 거잖아요. 제가 욕 좀 먹더라도 맥주 다 제가 한 잔씩 따라 주겠습니다. 대통령의 스타일이 보이잖아. 국민이 욕을 나한테 하더라도 뭐 내가 오늘 기분 할게. 이렇게 정책을 하고 국가 운영을 하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이 꼬라지잖아요. 지난번에 주스 마실 때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이거 그때도 얘기했었어. 그 진짜 네. 주스 맞아. 그러니까 왜 주스지? 와인 아닌가? 의심. 네. 의심은 뭐 할 수 있으니까. 아, 대놓고 카메라가 다 들어와 있는데 대통령이 저러면 어떡해. 내가 욕 좀 먹더라도 맥주 다 돌리겠습니다. 우리 한잔 합시다. 뭐 똘똘 뭉치자. 뼈 빠지게 뭐. 진짜 이게 뭐 하는 거냐고 이게 대한민국이. 자, 신문을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동아일보 3면요. 밑에 나왔는데요. 우리는 한 몸, 뼈 빠지게 뛰겠다. 우리는 한 몸이라는데요. 뭐 당정 분리하고, 당정 분리까지는 안 가더라도 수직적인 당정 관계 바꾸자고 그렇게 입 바른 소리 하더만 한 몸이라는데 뭐 이제 뭐 말이 필요 없네. 뭐 언제는 뭐 명예 총재를 해도 된다는 등 뭐 그런 말씀도 한 것 같은데요. 맞아. 뭐. 맞아. 여당 일각에서. 맞아. 그리고 중앙일보 오면 보여주십시오. 자, 일단 당과 뼈가 빠지게 뛰겠다. 똘똘 뭉치자. 이렇게 한 거. 한겨레 신문 3면요. 지나간 건 다 잊고 한 몸 되자. 이 지나간 건 뭘 말하는 걸까? 우리 선거 참패한 선거 참패한 거 싹 잊어버립시다. 야, 나 때문에 지금 졌다라고들 하겠지만 그건 이제 지나간 거야. 네, 맥주 한 잔씩 먹고 네. 다 싹 잊고 새로운 사건 맞자 이제. 앞으로 특검 줄줄줄줄 대기하고 있는데 한 몸처럼 내가 거부권 행사할 때니까 표 던져줘. 자, 8명 배신자 나오면 죽어. 이러는 건가? 그래서 여기도 보면 동아일보 기사에 어떻게 써 있냐면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윤 대통령이 도착하기 전부터 제일 중요한 화두는 단합과 결속이다. 쉬운 말로 똘똘 뭉쳐야 된다. 뭉치지 않으면 아무것도 막아내지 못한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렇게 단일되어 강조했는데 동아일보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야당의 김건희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 등 처리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재표결에 대비해 거부권이 무력화되는 8표 이탈을 막는 것을 여당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밝힌 셈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네. 내부에서 뭐라고들 하느냐. 집권 여당이 정책 주도권을 선점할 당론 1호 법안을 내놓는 대신에 보통 워크숍하고 이러면 거기서 여러 가지 좋은 얘기하고 1호 법안 이런 거다라는 얘기도 하고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없잖아요. 그런 건 없고 거부권을 뭐 수호하자 뭐 이런 분위기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거부권 무력화를 막기 위한 결속만 강조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당 지도부 출신의 여당 중진 의원은 당이 디펜스하기에 바빠 오펜스할 여력이 없는 상황이 내몰린 것 같다. 체질 자체가 패배주의에 빠져버렸다. 이렇게 돼 있고 네. 강연과 정책과 비전 관련 내용이 아닌 강연과 정책도 비전 관련 내용이 아닌 투쟁 구호가 줄을 이었다. 강연자로 임명진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나섰는데 용산과 거리를 둬야 한다. 수직 어쩌고 하는데 그거 다 쓸데없는 소리다. 절대로 탄핵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하고 영남 지역의 한 초선 의원이 이런 얘기 듣고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정책정당이나 민생정당 얘기 많이 할 줄 알았는데 계속 탄핵 얘기만 나와서 의아했다. 한 중진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대요. 임기 3년 남기고 여당이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입법 비전을 제시하기도 바쁜데 시간을 까먹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봐도 한심한 상황이지 않았을까. 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했겠죠. 동아일보에. 중앙일보 보도 보면요. 임명진 위원장 얘기가 나오는데요. 총선 참패 원인을 지적하면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겨냥한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비대위원장이 구의원 선거도 한 번 안 해본 사람이었다. 108석을 얻은 것도 너무 다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 얘기하기 전에 제가 여기서 나온 놀라운 얘기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면 성일종 사무총장 한겨레 기사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했대요. 성일종 사무총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야당이 유언비어를 생산 유포해서 국민 정서를 흔드는 걸 많이 봤다. 의원님들이 당원들과 수시로 소통하면서 정확한 정보와 정신적 측면의 교육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탄핵에 대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그 자리에서 임명진 전 위원장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러니까요. 우리 손으로 탄핵하는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정당이다. 그렇죠. 그 이분뿐만이 아니라 성일종 사무총장도 탄핵에 대비해야 된다는 취지 얘기를 막 하고 그리고 이 자리에서 막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21대 국회 선배들이 가르쳐준 단결 참 놀라운 것이지 않느냐. 우리 뒤에 대통령이 계신다. 정부의 모든 기능이 함께한다. 우리는 정말 강력한 정당이다. 108석이 이게 무시할 수 있는 의석수가 아니다. 아유 막 그러니까 뭐 이게 어당팔이라고 모르는데 뭐 팔자 빼고 거의 뭐 종교적 분위기입니다. 막. 예. 진짜 실제로 종교인이야. 그렇긴 한데 그게 특정 종교를 또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네, 종교적 분위기에서 두 명이 종교가 같아. 어떻게? 이렇게 하는데 지금 한동훈 위원장을 자꾸 겨냥하는 얘기가 나와요. 임명진 전 비대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또 겨냥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동훈 위원장 겨냥하는 데가 또 있잖아. 조국혁신당. 한동훈 특검법 발의했잖아요. 지금 또. 한동훈 특검법 발의한 거 보면은요. 그냥 내용만 말씀드릴게요. 17명 의원의 공동 발의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한동훈 전 위원장이 검사 및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고발 사주 의혹 사건 관여,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취소 소송 상고 포기, 이거 법무부 장관 시절이었잖아요. 딸 논문 대필 의혹, 경찰이 눈깔 질끈 감아주고 무혐의 처분해 준 거, 그리고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관련 비밀 누설, 검수원복, 그러니까 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 개정 등 5개 사안을 특검 수사에 맡기자라는 게 골자라고 합니다. 근데 한동훈 위원장이 나오긴 나오는 건가? 지구당 부활 얘기를 해가지고 나오는 그래, 거 지구당 아니냐? 부활 얘기를 하는데 지구당 부활 얘기를 왜 뜬금없이 또. 근데 더 웃기는 거는 차떼기 사건 수사 검사였다며 또. 그렇죠. 그때는 지구당 부활하면 안 된다 그랬다며.
근데 사실 차떼기 수사랑 지구당이랑 뭐 그렇게 큰 상관이 있습니까? 그것도 좀 의문인데. 왜냐하면 지구당 관리하는데 돈이 많이 드니까 지역 조직들 관리하고 이러는데 돈 드는 거 가지고 그것 때문에 돈 받았다 이런 거지. 당시에 수사하다가 그걸 느꼈다는 거지. 웃긴 거죠. 그렇게 주장한다면 웃긴 게 그 당시에 차떼기 수사가 그러면 지구당을 그럼 압수수색을 했나요? 지구당 압수수색하지는 않았지. 사실 그 수사를 빌미로 해서 그 상황을 빌미로 해서 정치 개혁이 필요해라면서 지구당을 없애자라고 주장한 건 오세훈이죠. 맞아요. 그래서 이 법 이름도 2004년 오세훈법이라고 그렇죠. 불렸잖아. 오세훈법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정치 쟁점한 거는 오세훈 시장인 거고 그 수사에서 직접적으로 뭐 이 지구당이 문제라는 결론이 뭐 수사에서 나왔겠습니까? 근데 그 발언에 대해서도 이것도 정치적으로 중앙일보가 해석했더라고.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이 중앙일보 보면은 한 전 위원장은 이날 지구당을 부활시키자고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한 전 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차떼기가 만연했던 20년 전엔 지구당 폐지가 정치개혁이었지만 지금은 기득권의 벽을 빼고 정치 신인과 청년들에게 현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지구당을 부활하는 것이 정치개혁이라고 썼다. 이렇게 전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그럼 차장본 사건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그거는 입 꽉 닫고 이걸 갑자기 꺼냈어. 왜 그랬느냐? 한 전 위원장의 지구당 부활 주장은 당권 도전을 두고 몸을 푸는 것이라는 시각이 존재한다. 윤 대통령과의 갈등 이후 현역 의원들의 지지를 얻기 어려워진 한 전 위원장이 원외 조직에 구애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정당법상 지역 사무실을 운영할 수 없는 원외위원장들로선 법을 바꿔 지구당을 허용해야 현역 의원들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잠재적 경쟁자로 꼽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동시에 견제하는 카드란 분석도 있다. 2004년 지구당 폐지 방안을 담은 정치개혁 입법을 주도한 사람이 다름 아닌 오 시장으로 당시 법안 별칭이 오세훈법이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리고 항우혁 그 비대위원장이 이델리하고 인터뷰에서 절충형 집단주도 체제 전환 구상을 밝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명이 당대표에 출마하는 거야. 근데 당대표가 된 사람과 되지 못하고 떨어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된 사람은 당대표가 되고 떨어진 사람들은 최고위원으로 임명하자. 이게 절충형. 정확히는 집단적 지도체제로 갑시다라는 주장이 원래는 그 얘기인데 왜냐하면 명부를 분리해서 선출하면 당대표에 떨어진 사람은 그냥 집에 가야 되고 최고위원은 별도로 뽑는 거잖아요. 근데 집단적 지도체제로 하자 그러면 당대표를 따로 뽑는 게 아니라 최고위원 선거를 쭉 해가지고 1등한 사람이 당대표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당대표에서 당대표가 꼭 안 된 사람도 지도부에 진입할 수 있잖아. 부담이 없지. 이렇게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다 이 당대표에 나갈 만한 사람만 다 지도부가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반론이 또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절충을 하자는 게 뭐냐면 한 2, 3등까지 당대표 선거에서 한 2, 3등까지 지도부에 껴줍시다. 그러니까 4등, 5등, 6등, 7등 껴주는 게 아니라 2, 3등까지는 껴주고 나머지는 최고위원 선거에서 최고위원을 뽑읍시다. 그러니까 그러면 당대표가 3명 되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는데 즉 한동훈 나온다고 해서 뭐 부담 갖고 뭐 이러지 마세요. 그냥 다 나오세요.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다 부담 갖지 말고 나오세요. 한동훈도 나오고 나경원도 나오고. 한 전 위원장 지지자들이 당장 뭐 집단 반발하고 있다면서요. 한동훈이 될 것 같으니까 니네들이 이러는 거지. 그렇죠. 한동훈 네 멋대로 될 것 같지. 친윤이 꽉 잡고 있는데 당은 그럼 최고위원도 친윤으로 뽑고 그리고 한동훈하고 같이 출마했던 경쟁자들도 최고위원으로 만들어주면 그러면 다 비한이잖아. 한동훈 하나만 한동훈이고. 지금 그런 이제 내부의 분위기 좀 어지러운 게 또 친윤 이철규는 또 이 방안에 반대를 합니다. 또 어지러워요 지금 얘기가. 난리가 났는데 자기들끼리. 그 동아일보 이기용 대기자가요 칼럼을 썼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한동훈 5년 더 기다려야 한다. 야, 나오지 말란 소리잖아. 나오지 말란 소리인데 이거 뭐 나오지 말란 소리 이거 다 우리가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긴 한데 김일환 평론가가 중요한 부분들이 아주 눈에 톡 띄는 게 똑똑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약간은 설명해 줄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짧게 그러면 이분이 대통령 결국 한동훈 얘기를 하면서 대통령을 비난을 하고 있어서 그런 게 재밌다. 대통령이 이렇게 망쳐놨는데 한동훈도 검사 아니냐. 그렇죠. 이 검찰 독재에 대해서 이성적 국민들도 검사 스타일 리더십에는 진저리를 치게 된 게 현실이다. 정무감각 결핍, 오만한 언행, 일방적 메시지 전달, 엘리트 의식, 일단 잡아들인 뒤 용의자를 좁혀가는 듯 먼저 던져놓고 뒷수습하는 정책 추진 방식. 지난 2년 동안 민낯을 드러낸 이런 리더십 중 상당 부분은 개인의 캐릭터 탓일 수도 있는데도 국민은 평생 검사만 했기 때문에 저런다는 인식을 갖는 게 현실이다. 근데 검사 출신인 한동훈이 나와? 그렇죠.
정무감각 제로 대통령을 겪으면서 국민은 정치 처보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깨달았다. 이런 등등의 얘기를 하면서 한동훈이라는 사람은 어쨌든 뭐 다른 거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서민을 위한 무료 변론 활동을 하든지 보궐선거 나가든지 시도지사 선거에 나가든지 뭐 하고 나서 2032년에 대선 나와도 59살 아니냐. 굳이 지금 왜 하려고 그러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그 사이에 그렇죠. 한동훈은 이미 몸 풀었어. 이런 대목이 들어가 있어. 이런 걱정을 이 사람이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동훈이 시동을 안 걸고 있으면 이런 걱정 안 할 건데 시동을 걸고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뭐가 나오냐면 첫째, 한동훈은 최근 지인들에게 고령 운전자 면허 의대 증원 논란 등을 거론하며 전통적 지지 기반이 다 허물어지고 있다. 뭐 언제 자기가 전통적 지지 기반을 뭐 알았다고? 당이 막아줘야 하는데 그걸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하며 당대표 출마를 시사했다고 한다.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 글에 또 뭐가 나오냐면 한동훈 주변에도 비공식 정무팀이라 할 만한 도움을 주는 그룹이 있다. 야, 이게 자기가 아는 거야 누군지. 장인 쓰는 거야. 장인 괄호 열고 진형구 전 대전고검장의 고교 동문이며 안기부 고위 관부를 지낸 원로급 인물 그리고 정치부 기자 출신의 인사 등이 참여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 주변에서 이 사람 말은 주변에서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당신 지금 나서야 된다라고 막 할 텐데 이미 정무팀까지 다 꾸려서 이제 이제 나가 선언만 하면 되는 상황인데 거기다가 이기용 대기자가 초를 팍 친 거 아니야. 당신이 지금 바람이 들었는데 당신 검사 출신이고 해서 윤석열 정권 바로 다음에 할 수가 없다. 당신은 당신은 오히려 석고대죄를 하면서 이미지를 바꿔야지 지금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칼럼 보겠지? 읽겠지? 누가 링크 보내주겠지 뭐. 읽고 짜증내겠죠. 누가 링크 보내줄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읽고 아마 텔레그램 이런 데서 차단하지 않을까. 네. 마지막으로 그 얘기 해야 되겠죠. 헌재가 안동환 검사 탄핵소추 이거 결정을 했잖아요. 했는데 기각 결정했어요. 근데 기각 결정한 것 중에서 그나마 한겨레 신문이 제일 자세하게 관련 내용을 썼더라고요. 이 내용이 좀 복잡하긴 한데요. 헌재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탄핵소추를 기각했거든요. 한겨레 신문 6면 보여주십시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각됐다고 하는 사실만 보통은 이미지로 갖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헌법재판관들이 탄핵소추를 기각을 했는데 그 기각한 게 탄핵소추 자체가 부당한 거였다. 그래서 기각했겠지. 이렇게 생각할 부분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9명이지 않습니까? 헌법재판관들이. 예. 9명인데 지금 나온 거는 5명이 기각, 4명이 인용이다. 이런 결과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결국 안동환 검사가 잘한 거냐 잘못한 거냐 네. 요 쟁점으로 보면은 그렇지 않고 9명 가운데 6명은 안동환 검사가 잘못한 거는 맞다라고 판단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소권을 남용했다.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고 이 구체적인 쟁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안동환 검사가 첫째 형법을 위반해가지고 직권남용을 한 거냐에 대한 쟁점. 두 번째 검찰청법을 위반해서 권한을 남용한 거냐에 대한 쟁점. 직권남용. 그러니까 1번이 직권남용, 2번이 검찰청법 위반의 권한남용, 3번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서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냐. 요 세 가지 쟁점이 있는데 3명은 사실 이제 보수 성향의 3명은 이 세 가지 쟁점 모두에서 안동환 검사는 위반한 바가 없다. 그래서 이거는 애초에 이거는 어떤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게 3명의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6명 중에 2명의 경우에는 구검찰청법 위반, 권한남용도 맞고 국가공무원법상의 위반, 즉 성실의무 위반도 맞는데 그런데 그게 맞지만 대법원의 판결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 유우성 씨에 대해서 유우성 씨에게 국가형벌권이 행사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다. 첫째. 두 번째, 이 판결로 지금 이 안동환 검사가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게 증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검사들이 공소권을 남용해 공소 제기하는 행위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애초에 탄핵심판제도의 목적은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을 막고 이러한 일로 억울하게 어쨌든 형벌을 당하는 사람이 막는 것이 목적인데 요 앞에 대법원 판결로 달성이 됐다. 그래서 되게 웃긴다. 2명은 안동환이 잘못을 했지만 어거지로 봐준 느낌이네. 그렇죠. 탄핵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3명의 경우에는 앞서 3가지 쟁점에 대해서 모두 안동환 검사는 위반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소추는 인용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했다. 이게 한겨레 기사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숫자로 겉으로 드러나는 건 5대4지만 5라고 하는 숫자 안에도 법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엄격하게 바라봤으면은 오히려 인용을 더 많이 했을 수 있는 숫자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걸 한겨레 신문이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정할 수가 없어요. 안동환 검사의 행위가 부당하다는 거는. 그래서 지금 한겨레 사설 말씀하시겠지만 그 직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오늘 조선일보 사설의 제목이 정략적 검사 탄핵도 기각 탄핵 정치 안 된다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하여튼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뻔한 내용인데. 그렇죠. 아까 그 얘기했던 건 그쵸. 내용이지. 뻔한 내용인데 그걸 쓰면서도 어떤 대목이 들어가 있냐면 헌법재판관 4명이 탄핵안 인용 의견을 냈다는 점에서 민주당의 탄핵안 자체가 완전히 엉터리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내용인 거예요. 조선일보도. 그 한겨레신문 사설 보여주십시오. 사설이 보복 기소 검사 탄핵 기각 헌재 공소권 남용 부추기나 이게 사설 제목이에요. 거기 보면요. 세 번째 그 내용이 나와요. 대법원의 공소권 남용 판결에 대해서 공소권 남용했다고 대법원이 판결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탄핵이라고 하는 거는 법률과 헌법과 법률 위반한 게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거 아니야. 그럼 위반한 게 있으면 탄핵시키면 되는 거잖아. 파면하면 되잖아. 대법원이. 근데 안 했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면서 9명 중 5명의 보수 성향 헌법재판관들이 반대를 한 거다. 아까 5라고 하는 숫자가 전부 보수 성향. 윤 대통령이 추천을 했거나 그리고 추천 몫으로 따지면은 보수 쪽에서 추천한 인사라고 하는 사람들 5명이 그냥 반대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검사는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다시피 해 웬만한 위법행위는 수사조차 받지 않는다. 안 검사도 내부 감사나 징계를 받지 않았고 시효가 지나 형사처벌도 할 수 없다. 탄핵이 아니면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는 특권층이 바로 검사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판결을 냈다라고 하면서 소수 의견에 더 주목한다고 얘기를 하면서요. 이번 헌재 결정은 검사의 특권의식을 더욱 조장하는 계기가 될 것 같다. 유감이다. 이러면서 사설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뭐 대법원 판결로 우리 검사들이 스스로 내부 자율 규제를 하겠지. 뭐 안 하겠죠. 한번 크게 혼나야 되지 않을까요? 공소권 남용해도 처벌할 수 없는 거잖아. 어찌 보면 대법원 소송으로까지 가야 되는데 그렇게 과연 할 수 있을까 싶네. 참. 왜 이거는 비난하지 않지? 헌재가 이념화됐다고? 누가요? 조선일보가? 아이 다 알면서 왜 그러십니까? 다 알면서. 아, 참. 한쪽에서는 1조 3천억을 재산분 안 해주고 다른 한쪽에서는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다. 정치가 이게 뭔지 모르겠다. 자, 구독자님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주변에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마지막에 이렇게 다리 힘이 풀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도 감사합니다. 저는 시사평론가 김성환. 김민아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얘기할 때 오셔가지고 라이브로 관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변 사람들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